할텐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과감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우리 방송이 처음인데 예. 지난 총선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도전하셨고 예. 고향은 대구인데 네, 맞습니다. 젊은 정치인의 모험 이슈가 됐습니다만 예. 3% 정도 얻었죠? 예, 정확히 4,058표 득표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고생 많았고요. 근데 그만큼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또 순천 살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지역 감정이라는 게 정치할 때 빼고는 이제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예. 너무 잘해주시고 예. 네, 굉장히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지역에 계속 살고 계신 겁니까? 네, 살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이니까. 예. 예. 뭐 조상호 변호사는 본선에 나가지도 못했거든요. 포스터 붙여보는 게 소원입니다. 예. 최근에 예선 탈락. 아하. 본선에 나갔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더 낫다. 아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후보마다 첫 일정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만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알바,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차량 기지를 찾아서 방역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첫 일정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 예, 사실은 지금 그 20대 청년들의 어떤 박탈감, 특히 그 주택 문제도 포함해서 청년들이 과연 지금의 기성세대가 이루어놓은 부의 그 강고한 틀 안에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에서 어떤 비전을 지금까지 제시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20대 내지는 30대 청년층들의 그 표가 상당 부분 이탈한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자기 반성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준비 그런 것들 더 잘 해내고 잘 챙기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첫 일정을 이 편의점 알바를 같이 하는 걸로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오늘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대1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첫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대 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뒤지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론조사 특히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벌어지는 여론조사는 그 이른바 그 단일화 효과의 컨벤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어떻게 보면 야당이 이슈를 이끌어가는 그 와중에 벌어진 여론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당에 반응하는 그 시민들은 그 여론조사에 잘 응답률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렇게 압도적인 그 지지율 차이가 나왔다는 것은 역시 그 20대가 현재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예. 경제사회적으로 자신들의 불안한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그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과거에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지지를 보내왔는데 예. 실제로 그 정권을 맡겼더니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더 챙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번 선거에서 많이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차량 기지를 찾았습니다. 예. 지하철 차량 기지를 찾은 것은 사실 코로나19라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배경에 더해서 또 지하철이라는 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떻게 보면 다 이용하는 말 그대로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또 전직 서울시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남녀노소 모두를 좀 살뜰하게 챙기겠다 이런 의도로 처음 이제 방문한 그런 일정으로 보입니다. 예. 캐치프레이즈라고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 MB의 아바타다 이렇게 했어요? 네, 이게 지금 내곡동 사건을 보면 과거 MB가 떠오르지 않을 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은 거 아니냐, 공공 영역을 사유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 이번에 제기된 그 내곡동 의혹을 보면 정말 셀프 지정이라고 할 만큼 너무도 뻔뻔하게 본인이 소유한 땅을 이른바 그 그린벨트에서 사실상 해제해서 그 이 매각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뭡니까? 사실은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투기를 했다라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엄청나게 공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말단 직원들이 굉장히 비위행이에요. 근데 실제로 머리와 몸통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는데 그 머리와 몸통에다가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소유한 땅에 사실상 특혜를 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MB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MB 아바타 공격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좀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의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내곡동 땅 관련한 이슈 제기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약간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이런저런 말실수를 했다라는 걸 가지고 좀 꼬투리 잡기식의 의혹 제기를 연달아 가고 있는데요. 예. 근데 내곡동 땅도 사실 알고 보면 땅 이슈거든요. 예. 근데 결국 저는 만약에 박영선 장관이 이 사태에서 좀 탈피를 하기를 원한다면 예. 부동산이 아닌 다른 이슈를 선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곡동 땅 이슈를 들어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해놓고 더해서 LH 사태로 민주당의 한 10분 이상의 의원분들이 의혹을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할 염치가 있느냐라는 부분 또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셀프 지정이다라는 부분 관련해서도 보면 그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3월에 이미 그 보금자리 지구 사업의 전신인 국민 임대주택 사업에 내곡동 일대가 포함이 돼서 여기서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의결된 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한방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부동산에 관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LH 사태와 그 서울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더 떠올리게 하는 민주당의 악수다. 그래서 MB 아바타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좀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LH 건 물타기 하려고 갖고 온 거 아니냐 이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LH 건 물타기 하려고 갖고 왔다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천하람 변호사님의 주장이 오히려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겁니다. LH 사건이 우리 그 정부 여당에게 악재라고 해서 이걸 회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하지 않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말단 직원뿐만 아니라 말단 직원들은 뭡니까? 그냥 그 공공정보가 이미 확정된 거를 가지고 자신이 투기에 활용한 거예요. 근데 그 머리나 몸통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이 스스로 가진 권한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공공정보를 확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천하람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거 보면 뭐 그게 노무현 정부 때 그 지정됐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예정직으로 지정된 거고요. 결국에는 환경부 반대로 그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본인 시장으로 있을 때 그 SH공자의 제안을 받아 넘기는 방식으로 그 지구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과거 정부에서는 환경 문제 때문에 반대해서 안 됐던 것들을 본인이 시장으로서 시장의 권한을 활용해서 직접 지정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당에서는 MB 아바타다 공격을 했더니 야당에서는 그러면 박영선은 독재자 문재인의 아바타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지금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진보 진영에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셨지만 지지자분들의 목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컨대 한미 FTA 국면이라거나 뭐 파병 문제라드나 아니면 심지어는 법인세 인하까지 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면 지지층이 원치 않는 일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뭔가 이 지지층의 결집만을 원하는 것 같은 그리고 다른 반대의 목소리나 협상을 하기보다는 특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한 이후에는 그냥 정말로 일방통행하는 정치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는 취지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저도 좀 너무 좀 센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가. 그리고 정말로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그 정부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크다라는 점에서 이런 레토릭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한다. 이거는 뭐 천하람 변호사
비단 말뿐 아니라 네. 보수 그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 같던데요. 근데 그렇게 보면 오세훈 후보가 과거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전광훈 목사 주도로 한 그 집회에서 나가서 한 발언을 보면 이게 상식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 내지는 그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워딩인가 정말 이게 방송으로도 진짜 얘기하기 부적절한 그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여당을 공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조차 근데 우리가 뭐 그 정부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무슨 뭐 법적 조치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재자 문재인 프레임을 끌고 들어가는 거는 일반적인 시민들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포털 기사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기사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정부 여당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독재 국가도 있나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태극 이른바 극우 지지자들에게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오히려 강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제가 방금 조상호 변호사가 그 8.15 집회 때 오세훈 후보가 참석한 거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네. 어제부터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패널들이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정강훈 목사가 주최한 8.15 집회에 오세훈이 함께하지 않았냐. 거기서 독재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 집회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고 소상공인이 정말 힘들어졌다.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공격하면 좀 먹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제부터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대체할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뭐 어느 뭐 그 극우 프레임이 사실은 좋죠.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그 저희 당에서도 보니까 그 박영선 장관도 정강훈 목사님이랑 같이 행사 참여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게 민주당 소속이라고는 약간 믿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컨대 당시에 이제 뭐 기도회 같은데 참석하셨던 것 같은데. 연단에 박 후보가 서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뭐 동성애법 뭐 등등등은 저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린다. 뭐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가 박영선 의원님을 야당 대표로 만들어야 된다, 세워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예. 물론 저도 가능하면 저희 당의 뭐 오세훈 후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너무 과격한 표현은 쓰지 않고 추후에 정말 문제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찌 보면 박영선 후보께서도 이런 기도회에서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좀 과도한 레토릭을 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오늘 제가 요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 집회 뭐 박영선 후보가 가서 한 연설 그 모임은 그냥 한기총이라는 기독교 단체에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간 거고요. 예. 정강훈 목사의 그 광화문 집회는 극우 집회로서 정치 집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거는 기독교 단체의 모임인 거에 반해서 그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그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한 정치 집회의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집회 주최자나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다음에 이 민주당 내 정부 여당 내에서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 가지고는 의견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약간씩 의원들마다 이 찬반들이 있어요. 물론 진보적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많지만 여전히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SNS에 방금 천하람 변호사가 했던 이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 나름 공격이 있으면 방어가 다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현재 판세는 뭐 야당이 좀 앞선다. 이것은 아마 모두가 다 인정할 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재보궐선거란 말이죠. 투표율이 높지 않은 그러니까 최 50%가 안 나오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한 80% 정도의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꼭 투표하겠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50% 밑으로 득표율이 나오면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절반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지층 싸움이다. 각 당의 지지층들을 얼마나 결집해서 집토끼들을 많이 투표장에 내보내느냐 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전략 어때요? 집토끼를 응집할 수 있는 전략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집토끼니 뭐 중도이니 아니면 보수이니 그걸 떠나서 항상 솔직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장점은 당연히 정책에 있겠죠.
왜냐하면 정책 싱크로율을 이 중앙정부하고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박영선 장관 본인도 지금 이 정부의 몸을 담으면서 장관직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소상공인들인데, 본인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책을 집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1년짜리 시장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년의 기간 동안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 전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볼 때, 지금 관련해서 이 1년의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에 굉장히 많이 훈련돼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두 후보를 보더라도 정책을 그나마 얘기하는 후보는 박영선 후보밖에 없어요. 물론 언론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검증 기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후보 메시지를 보면 박영선 후보는 꾸준하게 정책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어필하다 보면 서울 시민들도 이 선거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그래서 그 공감을 끌어낸다면 지금의 불리한 판세도 선거 결과와는 실제 다를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지층을 결집하면 이긴다, 이런 분석이 있는가 반면에 또 지지층은 결국은 5대5인 거고 중도를 잡아야 이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예. 그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에게 경선에서 역전승한 가장 큰 이유는 나경원 의원은 비호감이다, 극우 이미지가 있다, 나는 중도층을 더 잡을 수 있다, 이걸 어필해서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도층을 어떻게 잡을 생각이십니까? 우선 지금은 중도층을 잡기가 훨씬 예전보다는 용이해진 상황인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중도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어떤 우리 각 당의 극렬 지지층들이 나름대로 이념지향적인 투표 성향을 보인다면 중도층들은 아무래도 정말 지금 타이밍에 어떤 정치 세력을 뽑는 것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여당이 어려운 거는 단 하나입니다.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서울에 집을 산 사람들도 세금 관련해서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특히 저처럼 집 못 사신 분들은 굉장히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과 향후에 집을 과연 살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는 한 중도층도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겠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LH 사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조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여권에 실망한 부분들이 많이들 좀 결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됩니다. 예. 부산 선거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더 많았고요. 기존에 이제 그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실망감을 가덕도로 조금 돌려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었는데 예. 가덕도가 생각보다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결국 박형준 후보 개인에 대한 네거티브로 많이 몰고 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열심히 네거티브를 하시는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판세가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부산 시민분들도 네거티브에 좀 지치셨고, 결국은 여기서 뭔가 김영춘 후보께서 새롭고 어떤 임팩트 있는 아젠다를 던지시지 않는다면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문제가 있고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LH 관련한 실망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면 부산 판세를 뒤집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한 방이 결코 네거티브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들,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게 선거뿐만 아니라 만약에 선거의 결과하고 상관없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의혹들은 이제 사법 절차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국정원 사찰 문제도 이미 내 나라 내 파일이라는 그 시민단체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제 고발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당연히 지금 진행돼야 될 거고요. 예. 그 외에 LCT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그 이영복 회장의 차명으로 제공한 게 아닌 다음에 납득할 수 없는 굉장히 이상한 거래 구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거래 구조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것도 사법 절차에 의해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1년의 어떤 시장직을 아마 그
박형준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매여서 그거에 대응하느라고 다 소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보도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의 땅에다가 아주 번듯하게 집을 지었더라고요.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번듯하게 지은 집을 미등기 상태로 뒀다는 이유로 예. 재산 등록까지 재산 신고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예. 재산 신고하지 않아서 명백하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탄로가 된 게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 당선 무효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사찰 건은 공소시효 지난 거 아닙니까? 문제는 허위 사실 공표 부분입니다. 본인이 사찰에 나는 관여한 바 하지 없다. 않았다. 예. 나는 모른다. 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건물 등록 문제, 네. 또 배우자 명으로 된 건물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됐다. 이거 또 미등기 문제. 지금 조상호 변호사는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천하람 변호사도 변호사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당연히 뭐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았겠죠. 당연히 이런 아마추어 같은 실수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다만 지금 보면 이런 그 재산 관련한 허위 신고가 되려면 당선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허위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목적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재산이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이 소재하는 땅은 이미 다 신고가 되었고 예. 이 건물의 가액이 그 박형준 후보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뭐 채 10%도 되지 않는 뭐 한 5%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유권자의 판단을 좌우할 수준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행정상 실수, 아무래도 미등기였다 보니까 좀 이런 실수가 있었겠죠. 그게 알게 되자마자 특히 유권자들에게 공보물이 나가기 이전에 바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실수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물론 고소를 진행하셨으니까 뭐 이런 사법 절차 진행은 되겠지만 조상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 무효형까지 나올 확률은 사실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박형준 후보가 그동안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토론 프로그램 나가서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네. 공직자로서 도덕성이 빵점이다. 공직자하려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근데 지금 박형준 후보한테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그것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좀 꽤 된다고 보이거든요. 뭐 지금은 의혹 차원이긴 합니다만 뭐 다른 후보들 지금 오세훈 후보나 뭐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들한테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해요. 네, 그게 사실 이제 정치하는 분들과 뭐 돈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께서 권력과 어떻게 보면 재물을 동시에 갖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반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찌 보면 그 광역단체장 후보 정도 되시는 분들은 또 다 어떻게 재산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도 저도 정확한 내막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정책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해야 될 타이밍에 굉장히 네거티브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선대위에서 나오는 것들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하나 착실하게 다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사실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 까도 계속해서 나온다, 양파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명춘은 안 보인다,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일단 김영춘 후보가 본인이 해수부하고 사실 업무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그 해수부 장관 시절에 본인이 이렇게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도조선소를 다시 살렸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이제 알려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뭐 천하람 변호사님이 그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니라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택이거든요.
이 주택이 만약에 신고가 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네. LCT에 있는 그 주택과 함께. 그리고 이게 상당히 고급 주택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재산 가치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산에서 그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계없이 현재 주택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감정에 비춰봤을 땐 굉장히 폭발력 있는 부분이라서 일부러 감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뭐 전체 재산에서 이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하는데 전체 재산이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LCT에서 거의 그 20억에 가까운 그 시세 차익을 걷고 그다음에 그 딸 보유분까지 포함하면 40억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게 전혀 그 이걸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조수진 의원하고 김홍걸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받았어요. 허위 자산 신고로. 예. 근데 그 가장 큰 계기는 뭐였냐면 비례대표에서 이 재산 신고가 실제로 비례대표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지 않다는 거였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선거에 그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여기서 마치는데 천하람 변호사는 다음 총선에도 도전합니까? 네,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다음 총선에 도전해도 청년의 나이고 우리 조상우 변호사는 다음 총선에 도전하면 이제 청년이 아닌데. 네. 근데 그 대신 저는 이번에 경선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정치신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활약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